자, 그 프랑크푸르트 학파 마지막 사람으로 그 라이가 쓴 파시즘과 파시즘의 대중심리라는 책을 조금 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그닥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학계에서도 평가도 서유럽이나 뭐 한국에서도 그렇고 이 라이히 책을 대단한 책이라고 보는 사람과 그냥 뭐 이것저것 그 합쳐놓은 협작품 같은 책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결국 에릭 프롬을 보면서 에릭 프롬과 비슷하지만 조금 더 한 발 더 나간 그 사회 심리학의 이론으로 라이히의 이 파시즘의 대중심리를 잠깐은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왜 그러냐면 이 파시즘의 대중심리라는 게 나중에 이 프랑스 68혁명의 그 대표적인 주자로 그 들레저 같이 작업을 했던 안티베드퓨스 이후에 썼던 책들이 주로 이제 이 가탈이라고 하는 정신의학자죠. 정신병 의사하고 같이 썼는데 그 가타리가 얘기하는 분자혁명이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이 라이에서 온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이제 제가 그 프랑스의 포스트 모더니즘 얘기를 할 때 저 라이 얘기를 잠깐 언급을 하겠지만 들레즈를 설명하면서 그 어떤 인식론적인 기원이 여기서 온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간단하게 짧게만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 파시즘의 대중심리 머리말에 사고 있는 그 몇 가지 말들이 이 양반의 생각을 기본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뭐냐면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12페이지에 나는 많은 계층, 인종, 민족의 사람들과 다양한 종교의 추종자들을 치료한 의사로서의 경험을 통해 실제로 의사였으니까 파시즘이 단지 특정 인종이나 국가 또는 특정 정당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이고 국제적인 평범한 인간의 성격 구조가 조직화되어 정치로 표현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권위주의적 성격, 에릭 프롬은 권위주의적 성격이라고 하는 그것이 독일의 중산층의 독특한 시대적 성격이라고 봤는데 이 라이히는 그게 아니고 이 파시즘적인 성격은 어느 나라에서나 나타날 수 있고 그건 국제적이고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파시즘은 사실 국제적인 현상이며 인간 사회의 모든 신체와 국가에 퍼져 있는 현상이다. 이게 12페이지에서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13페이지는 그것이 인민 대중에 의한 탄생되고 대변되었기 때문에 다른 반동적 전당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파시즘이라는 게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파시즘적 반역성은 혁명적 정서가 진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환상으로 왜곡되는 모든 곳에서 항상 나타난다. 뭐 하여튼 좀 선언적인 얘기고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파시즘의 심리 상태는 권위를 갈망하는 동시에 반역적인 노예 상태에 있는 소심한 인간의 심리 상태와 동일하다. 계속해서 이제 심리 상태와 연결시키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심리 상태를 설명하는 것은 성적 충동입니다. 기본적으로 성적인 충동이라고 하는 것이 억압되었을 때 그것이 나타나는 병리적인 현상으로 그런 파시즘적이고 어떤 그 뭐랄까 이 소심한 심리 상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 보면 이 몇 가지 그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 예 중에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67페이지를 보니까요. 여기 66페이지에 보면 권위주의적 가족 제도는 국가의 구조와 이데올로기 제조 공장이 되었다. 그래서 권위주의적 가족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한 개인을 사회 경제적 구조와 사회의 성적 구조에 연결시키는 것 그리고 사회를 구조적으로 재생산하는 것은 각 개인의 생후 4~5년 동안 권위주의적 가족에서 살았다는 것. 교회는 나중에서 이러한 기능을 이어받는다. 따라서 권위주의 국가는 권위주의적 가족 제도에 엄청난 관심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고 내가 어떤 가족 구조에서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권위주의적 국가로 넘어온다는 거예요. 마치 막시즘에서 얘기하는 가족 심사의 국가 이런 식의 논리가 프로이드하고 연결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 라이히를 막시즘과 프로이드를 둘을 종합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막시즘에서도 이 라이히를 싫어하고 정통 프로이드주의자들도 라이히 얘기를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67쪽에 보면 간단히 말해 성역에 대한 도덕적 억압의 목적은 고통과 모욕에도 불구하고 권위주의적 질서에 적응하고 그것을 참아내는 말지 않는 노예 같은 인간을 만드는 데 있다. 어린이는 나중에 일반적인 사회 테두리 안에서의 적응 능력을 키우기 위한 전 단계로 우선 권위적인 소규모 국가, 즉 가족을 통과해야 한다. 따라서 인간의 권위적 구조화는
근본적으로 성적인 억압의 고착화와 성적인 충동의 생동적인 본질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 생기게 된다는 점을 확실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원인이 뭐예요? 인간이 권위주의적인 성격을 갖게 되는, 이 말은 사실은 에릭 프롬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면 뭐 선택에 대한 무력감, 고독감, 이게 아니고 성적인 억압이 있다는 거예요. 성적인 억압. 그러니까 그 성적인 억압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지 못해서, 자유로운 성적인 표현을 못하고 성행위를 못해서 그것이 나중에 권위주의적인 국가 권력에 굉장히 친화적으로 동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권위주의적인 아버지에서, 여기 나와요 그런 얘기가, 어렸을 때 권위주의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딸들이 오히려 히틀러 같은 권위주의적인 권력에 더 잘 복종했다는 예를 여기서 해요. 그리고 뭐 어딘가에 이 표현 중에서 보면 그 1차 대전 때에 남편이 나가서 죽고 나서, 그 전쟁터에 나가서 죽고 오랫동안 그 성적 그 어떤 관계를 못했던 과부들이 오히려 그 히틀러 정권에 더 많은 친화성을 보였다라고 하는 그런 그 문장도 나옵니다, 여기에. 여기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여기 보면, 여기 나오네요. 이제 67페이지 밑에부터 살짝 읽겠습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기계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유하는 통속적 막수주의자들은 성적인 고통이 경제적 고통에 덧붙여지면 사회적 상황에 대한 통찰은 더 명확해질 수밖에 없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에 따른다면 청소년들과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훨씬 더 반역적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렇죠. 당대의 독일의 1차 대전 후의 상황이라는 게 뭐예요? 돈도 없고, 그 다음에 어떤 성적인 어떤 억압도 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자들이나 청소년들이 훨씬 더 저항하고 그런 그 진보적인 성격을 가져야 되는 게 맞죠. 막시즘의 논리가 그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 문장 68페이지.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경제주의자들은 이 점에 거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그렇죠. 핍박받고 경제적으로 박탈된 계급들이 왜 아무 짓도 못했냐는 거예요. 아무 저항도 왜 못했냐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대답이 바로 나옵니다. 라이히가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반동적 여성들이 자신들의 경제 계획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해답은 다음과 같다. 즉 물질적 욕구 충족에 대한 명백한 억압과 성적 욕구의 억압은 서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즉 전자는 반역으로 나가지만 후자는 성적 욕구를 억압하여 의식되지 못하게 만들고 도덕적 방어가 뿌리 내리도록 만들기 때문에 두 가지 형태의 억압 모두에 대항하는 반역이 일어나는 것을 방해한다. 사실 반역의 억제 그 자체가 무의식이다. 평범한 비정치적 인간의 의식 속에서 반역의 억제는 흔적조차 발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는 뭐냐면 경제적으로 박탈돼서 먹고 살 게 없으면 저항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성적으로 억압당하고 도덕적으로 금욕주의를 당한 사람들은, 혹은 그런 계급들, 혹은 그런 가족의 사람들은 오히려 저항하는 게 아니고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죠. 응? 응? 여기 보면 이런 말도 있어요. 69페이지에 보면 포스터에서 외국인 여성들을 포스터를 써서 이 포스터가 모병효과에 왜 효과가 있었느냐. 성적인 억압과 관련돼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청소년이나 젊은 사람들이 성적인 억압이 되고 있는데 외국 그 여성들이 나와서 너 군대 와라 이런 모습을 얘기하면 그게 마치 성적인 탈출구나 해방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은 그러면서 여기 지금 축구 경기 마지막 70페이지에 보면 축구 경기를 볼 때 싸구려 음악을 들을 때 발산되는 평범한 대중들의 정신적 에너지가 자신들의 굴레에서 풀려나 자유운동의 합리적 목표를 향해 인도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속박일 수가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으로 성경제학 연구가 진행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는 뭐 단순히 성적 억압과 그 성적인 해소라는 게 성행위를 통해서 풀려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축구 경기 볼 때 소리 지르는 거, 이것도 성적 억압에 대한 하나의 그 발산이라는 겁니다. 발산. 그래서 중간적으로 얘기한 파시즘에 이렇게 그 독일 국민들이 열광했던 것은 너무 금욕적이고 성적인 억압을 탈출구를 찾은 게 바로 파시즘적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파시즘적인 요소는 히틀러 시대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세계 전반적으로 있는 현상이고, 그런 성적 억압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성적인 억압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방시킬까 하는 문제를 연구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제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라이히가 성경제학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좀 다른 용어를 쓰는데 성경제학이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오, 일단 여기서 끊고 그 다음번에 다시 하겠습니다.